10월 15일이었죠.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딱 발표되면서 시장에 정말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 진짜 칩 사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분석이나 정부 브리핑 내용을 쭉 보면요. 이런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분명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제 뭐 영끌이나 갭 투자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규제를 피하면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정말 없는 건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체 투자처 발굴, 이 주제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10.15 대책은 그 파급력이 상당해서요. 이게 단순히 규제가 좀 강화됐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게임의 룰, 이걸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봐도 규제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핵심들을 잘 추려서 당신께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죠. 네. JTBC 뉴스 브리핑이나 뭐 쇼킹 부동산 자료에서도 이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기존의 일부 지역 말고요.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전체, 그리고 과천, 분당 이런 경기도 핵심 지역 12곳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와, 서울 전체랑 경기 핵심 지역까지요? 네, 10월 20일부터 발효가 됐고요.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이게 정확히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냥 거래할 때 허가받는 거 그 이상인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주택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실거주 2년? 네, 이걸 어기면 이행장제금이 나오거나 좀 심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직접 갭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죠. 아하.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지역들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월 16일부터요. 그래서 기본적인 규제 강도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기본 규제도 강하다. 근데 이것 말고도 아예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쇼킹 부동산이나 매부리 TV 분석 보면 정말 대출로 투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거의 이 수준이던데요. 네, 맞아요. 대출 규제는 정말 촘촘하게 설계됐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죠? 네, 첫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 자체를 확 줄인 겁니다. 아, 한도 축소. 네,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 얘긴데요. 기존에는 집값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뒀어요. 15억 원 이하는 그대로 6억 원. 네. 근데 15억 초과해서 25억 이하다 이러면 4억 원. 훅 줄었네요. 그리고 2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단 2억 원으로 한도가 묶였습니다. 이것도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됐죠. 와, 25억 넘는 아파트가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뭐 사실상 그냥 현금으로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특히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을 그냥 직접 겨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쇼킹 부동산 분석처럼요. 특히 25억 초과 주택 많은 강남 3구, 여기를 그냥 정조준한 핀셋 규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금 동원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이죠. 아하. 다만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 있잖아요. 네네. 그건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최대 6억 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랑 관련된 부분이라 완전히 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주비 대출은 예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 말고 또 어떤 조치가 있었죠? 그 DSR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축입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을 올렸어요. 스트레스 DSR이요?
그게 뭔가요? 네, 수도권의 경우 기존 1.5%였는데 이걸 3%로 2배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10월 16일부터 적용됐고요. 네. DSR이라는 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서 더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 하한선을 3%로 올렸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은행이 앞으로 금리가 최소 3%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쇼킹 부동산이나 매부리 TV 분석처럼 향후에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 DSR 규제를 통해서 이걸 미리 좀 상쇄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렇군요. 매부리 TV에서는 심지어 연봉 1억 원인 사람도 이제 최대 6억 원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연봉 1억인데도요? 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죠. 정말 빡빡해졌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전세대출 관련 규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0월 29일부터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네. 근데 다행히 원금까지 포함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아니고요. 이자 부분만 반영돼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태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나 매부리 TV 분석처럼 이 조치 자체만 놓고 보면 파급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신용대출 같은 다른 빚이 많은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받을 때 DSR 때문에 한도가 좀 줄어드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여기다 또 규제 지역 LTV, 그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자체도 예전엔 70% 이랬던 게 40%로 낮아졌고, 네, 그것도 크죠.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LTV까지 40%로 묶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주택까지요. 이건 정말 작정하고 돈줄을 그냥 꽉 쥐겠다. 이런 신호로밖에 안 읽히는데요. 네, 규제의 강도나 범위 모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면 규제 지역 안에서 집 사는 길은 대부분 막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으니 시장 반응은 바로 나타났겠네요.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다고 봐야겠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예를 들어 압구정 부동산 채널이나 쇼킹 부동산, 신사임당 채널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시장이 냉각되는 거 이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매수자들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질 겁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도 있더라고요. 규제 발표 직전에 오인을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막 붙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참 시장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신사임당 채널 분석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오히려 묶이기 전에 빨리 사두자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예요. 아, 미리 사자. 네, 규제 발표 직전인 9월 넷째 주에 마포, 성동, 광진 같은 한강벨트나 분당, 과천 이런 데서 이런 선점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면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서둘러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규제가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세를 부추긴 셈이니까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럼 그 단기 충격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나요? 이 규제가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신사임당 채널에 나온 송승현 대표 같은 전문가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심 입지의 공급 부족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급이 문제다. 네, 오히려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면서 양극화만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아, 매부리 TV 분석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고가주택 시장은 원래부터 현금 부자들 영역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갭 투자까지 막히니까 아예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매부리 TV 분석처럼요, 이 현금 부자들은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핵심지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좀 조정받더라도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적다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이건 더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외곽 지역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결국 또 양극화네요.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신사임당 채널 분석에 따르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줄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2026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5년에는 한 12만 가구 정도인데 2026년에는 7만 3천 가구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는 예측이에요. 와, 반토막이요? 네, 이건 단순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전세가가 오르겠네요. 네, 또 높아진 전세가 때문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더 커지고 신축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규제는 강력한데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하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양극화될 수 있다니. 네,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잠재적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당신이 주목하신 것처럼 그 대체 투자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규제가 모든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규제의 칼날을 살짝 비껴간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하,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 큰 방향이 바로 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재개발 추진 지역의 빌라를 주목해야 한다. 이 분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놀라운 부동산 채널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빌라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아, 빌라는 빠졌군요. 네.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 투자가 막혔지만 이론적으로 빌라는 여전히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물론 빌라 자체에 대한 대출 규제, LTV 같은 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 빌라를 통해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질 걸로 예상되니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1.1 대책에서 발표됐던 소형 신축 주택, 빌라 포함해서요.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임대사업자 혜택 같은 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네네. 규제 회피와 정책 수혜를 동시에 누리는 다중수혜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오, 다중수혜처. 상당히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까지 각 단계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사업이 막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단순히 여기 재개발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하고 발품이 필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뭔가요? 규제를 피해서 외곽으로 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에서 밀려난 유동성이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채널이나 놀라운 부동산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한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도 동탄입니다. 동탄이요? 왜 동탄이죠? 동탄은 GTX A 노선 개통 이런 걸로 서울 접견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규모 신도시라서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번 규제에서는 쏙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강도가 낮고
토지거래 허가 부담도 없죠. 규제 피하고 교통 좋고. 네, 이런 이유로 규제 지역을 벗어난 투자 수요나 실수요가 동탄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탄 외에 다른 지역도 좀 언급되던데요? 네, 집코노미 TV에서는 KTX나 SRT 같은 걸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천안이나 아산 같은 충남권 도시들, 여기도 잠재적인 풍선 효과 수혜 지역으로 언급했습니다. 충남까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동시에 서울 접근성 개선이나 자체 개발 호재 같은 상승 동력을 가진 곳, 이런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풍선 효과 전략도 당연히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규제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입지적 강점이나 개발 호재가 없다면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규제를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철저한 입지 분석과 현장 확인, 즉 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장 필수.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신사임당 채널 같은 데서 꾸준히 강조하듯이 만약 충분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면 여전히 핵심 입지 우량 신축 아파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거, 이거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 부자라면요? 네, 다만 이제 이 길은 정말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열려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결론 부분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정리해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택, do's 리스트입니다. 네, 해야 할 것. 첫째, 규제 지역 내에서 갭 투자를 하거나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시도, 이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네, 멈춰라. 네, 토지거래 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죠. 둘째,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재개발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의 빌라 또는 동탄처럼 규제 외곽에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비규제 지역,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 확인, 즉 임장, 그리고 매물 분석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네, 발로 뛰어라. 네, 기회는 발로 뛰는 사람에게 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셋째, 만약 충분한 현금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핵심 입지의 우량 신축 아파트 매수를 장기적인 가치 상승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현금 있다면 핵심지 장기 투자 고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X, 지금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 don'ts 리스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첫째, 규제 발표 직후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얼어붙을 것을 예상하고 섣불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패닉 셀링, 즉 공포 매도에 동탐하는 거, 이건 경계해야 합니다. 팔지 마라. 네, 너무 섣불리 팔지 마시라는 거죠. 아까 분석했듯이 단기적인 냉각 이후에도 공급 부족 같은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거든요. 특히 핵심 입지 자산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둘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10월 20일이었죠. 그 직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허가 회피성 급매물, 여기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매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급매물 조심. 네, 놀라운 부동산 채널 분석처럼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열리는 틈새일 뿐이고 곧 시장 문이 닫힐 수 있거든요. 충분한 분석 없이 조급함에 떠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닉셀링 금지, 허가 회피 급매물 주의. 결국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냉정함을 유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를 찾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10.15 대책은 분명 많은 투자자들에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전과는 다른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의 자금 여력, 그리고 투자 목표, 또 감당 가능한 리스크 수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겠죠. 또 신사임당이나 매부리TV 분석처럼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 조정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5.1 주동산 대책이라는 정말 큰 변화의 파도 앞에서 당신이 보내두신 소중한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네.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논의했네요. 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정부의 이번 규제에는 분명 강력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전은성의 현장이 답이다 채널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린 그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 그리고 투자의 관성,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대책만으로 쉽게 꺾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 네. 특히 최근처럼 원화 가치가 좀 불안정하고 다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특히 핵심 입지 부동산으로 다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 규제가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왜곡을 만들어낼지, 앞으로 당신의 자산 포트포리오로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 나갈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당신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